동작 그만. 움직일 생각하지 말고 거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강세리는 하필 주적이나 다름없는 최자영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목격했다는 걸 인지하자마자 경찰에 신고하려는 최자영을 곧장 붙잡았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오려고 무슨 짓까지 저질렀는데 최자영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최자영까지 죽이고 말지, 최자영의 손에 의해 감옥에 수감되는 것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용납할 수 없었죠. 반면에 최자영은 이번에야말로 강세리에게 복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오랜만에 눈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가증스러운 년. 어떻게 네 남편의 형 되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나 막지 마. 당장 경찰서 가서 모두 진술할 테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차갑게 돌아서는 최자영의 뒤통수를 향해 강세리가 싸늘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웃기고 있네. 당신 치매잖아. 과연 경찰들이 당신 말을 그대로 믿어줄까? 사건 현장에 내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는데 그러다 당신이 모두 뒤집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최자영은 이미 한 번 감옥에 수감돼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오기라도 할까봐 살짝 멈칫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이내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강세리의 얼굴을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쫄리나 보지. 믿어줄지 말지는 경찰이 판단할 일이야.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최자영이 허겁지겁 경찰서로 달려가 버리자 강세리는 제대로 똥줄이 탔는지 곧장 홍만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예요, 홍 사장. 급하게 처리해줄 일이 있어요. 갑자기요? 지금 바로는 안 되고 이따 저녁에 사무실로 오세요. 아니요. 내가 돈은 넉넉하게 줄 테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 제쳐두고 바로 이쪽으로 와요. 홍만수는 말하는 내내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강세리를 보고 제법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오랜만에 거액의 돈을 챙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벌건 잇몸을 드러내며 환하게 웃는 홍만수.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강세리는 홍만수가 사고 현장으로 달려오는 동안 근처에 보이는 옷가게에서 대충 옷을 사입고 환기만에 피가 묻은 옷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는 물건이니 재빨리 버리는 게 상책이었죠. 그리고 사고 현장 인근으로 홍만수가 나타나자마자 주변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없애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나름 전문가였던 홍만수는 마스터키로 차량의 문을 열어서 능숙하게 블랙박스를 제거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증거가 될 만한 블랙박스까지 모두 없애버리자 그제서야 혈색이 도는 강세리. 그래.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왔는데 이렇게 무너질 순 없지. 어떻게 저 여우 같은 강재인을 집에서 쫓아낼까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던 노숙자는 청천벽력 같은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김한이가 계단에서 굴러서 죽었다고요? 당신 뭐야? 뭔데 다짜고짜 전화해서 헛소리를 하는 거야? 하지만 아무리 현실을 부정해봤자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뭇 진지한 경찰의 목소리를 듣고 점점 얼굴이 사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장난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전화기를 내려놓고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가는 노숙자인데요. 병원에 도착하고 노숙자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하얀 천으로 덮여있는 아들의 시신이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하얀 천을 조심스럽게 들춰보더니 결국 현실을 인지하고 오열하기 시작하죠. 아이고 김하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황기찬도 싸늘한 주검이 되어버린 황기만을 보자마자 망연자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말도 안 돼. 최자영의 신고로 경찰에 소환된 강세리는 뻔뻔스럽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이보세요 경찰관님. 이 아줌마 치매예요. 정신도 온전치 않은 사람 말만 듣고 생사람 잡아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증거를 가져오라고요. 증거.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최자영이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데요. 야 강세리. 네가 죽인 거 맞잖아. 하지만 경찰은 강경하게 나오는 강세리의 태도에 홀랑 넘어가서 최자영의 치매 사실부터 의심했습니다. 최자영 씨.
정말 치매신가요?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최자영은 불쑥 들어온 경찰관의 질문에 묵묵무답으로 답변을 대신하죠. 그렇게 강세리는 간단한 조사만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는 최자영을 보고 강세리가 말하길. 아줌마, 내가 뭘 했어? 당신 말 믿어줄 사람 아무도 없다고 했잖아. 최자영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눈에 눈물이 고이고 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믿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짧은 찰나에 생각해낸 것이 강세리와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녹취 버튼을 누른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주차장으로 가는 강세리를 붙잡고 말했어요. 하나만 물어보자. 황기만은 왜 죽인 거야? 이유 없이 죽이진 않았을 거 아니야. 멍청한 강세리는 주차장에 자신과 최자영밖에 없음을 확인하고 최자영을 싸늘한 표정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황기만이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을 알아버렸거든. 내 앞길을 막는 사람은 그게 누구라도 무사하지 못해.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야. 강세리의 입에서 원하는 대답이 나오자 그제서야 최자영이 썩은 미소를 지으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살며시 가방 속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더니 강세리를 보며 나지막히 말했어요. 네 목소리 다 녹음됐어. 넌 이제 끝이야. 최자영은 드디어 강세리의 덜미를 잡았다는 생각에 다시 경찰서로 발길을 돌리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강세리가 허겁지겁 차량에 올라타더니 다급하게 시동을 걸고 매섭게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걸어가는 최자영을 가차없이 차로 치어버리게 되죠. 뒤처리는 홍만수에게 맡기고 유유히 사건 현장을 떠나는 강세리. 집에서 지호와 놀아주고 있던 강재인은 최자영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게 지금 무슨 소리죠? 아니 저희 엄마가 왜? 그럴 리가 없다고요. 아빠가 떠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엄마까지 허망하게 떠나보내면서 강재인의 가슴은 다시 한번 찢어질 수밖에 없었죠. 강세리는 자신이 최자영을 죽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얼굴에 가면을 쓰고 황기찬과 함께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는 강재인을 향해 또다시 미친 소리를 짓거리는데요. 그냥 잠자코 감방에 있었으면 목숨은 부지했을 텐데 괜히 밖으로 기어나와서 수명을 재촉하셨네. 재인아, 어차피 사람은 다 죽어. 너무 슬퍼하지 마. 순간 강재인은 강세리의 대답에서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황기찬 앞에서는 여전히 기억을 잃은 척 연기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저 속으로 분노를 삼키며 침묵을 지키는 강재인인데요. 하지만 이토록 여유로운 강세리에게도 전혀 생각지 못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던 유품 상자가 강재인에게 전달되거든요. 무심코 엄마의 핸드폰을 켜본 강재인은 우연찮게 핸드폰 바탕화면에 저장되어 있는 녹취 파일을 발견하고 마치 어디에 홀린 사람처럼 그 파일을 재생시키게 되죠. 황기만은 왜 죽인 거야? 이유 없이 죽이진 않았을 거 아니야. 황기만이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을 알아버렸거든. 내 앞길을 막는 사람은 그게 누구라도 무사하지 못해.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야. 강세리가 갑자기 엑셀을 밟고 최자영 쪽으로 돌진하면서 최자영이 미처 녹음 종료 버튼을 누르지 못했던 탓에 자동차 굉음 소리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그제서야 엄마를 죽게 만든 사람이 바로 강세리란 사실을 눈치채고 분노에 치를 떠는 강재인인데요. 강세리 너였어? 너가 우리 엄마를 죽게 만든 거야? 절대 용서 못해. 하지만 목소리가 녹음된 녹취만으로는 강세리를 감방에 집어넣을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된 녹취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강재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것은 바로 황기만을 죽인 사람이 강세리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노숙자나 황기찬으로 하여금 강세리에게 응징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그녀는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하여 곧바로 노숙자에게 녹취 내용을 전송했습니다. 황기만의 허망한 죽음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있던 노숙자는
느닷없이 핸드폰으로 날라온 녹취 내용을 듣고 화들짝 놀라게 되죠.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김한희를 죽인 사람이 강세리 그년이었다고. 이날 밤 노숙자는 황기찬과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온 강세리를 보자마자 머리끄댕이를 움켜잡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찢어 죽일 년 같으니라고. 내 아들 살려내. 우리 김한희 당장 살려내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황기찬은 또다시 엄마의 병이 도졌다는 생각에 황급히 노숙자의 손을 뿌리치고 싸움을 말리는데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집안 분위기도 뒤숭숭한데 도대체 어머니까지 왜 그러시는 거냐고요? 바로 그때 이성을 잃은 노숙자가 자신의 핸드폰에 있는 녹취 내용을 재생시켰습니다. 그제서야 황기찬의 얼굴이 일순간에 굳어지게 되죠. 아니 이게 무슨... 정말 당신이 우리 형을 죽인 거야? 당장 말하지 못해. 순간 표정 관리가 안 되던 강세리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요즘 세상이 어느 땐데 고작 이런 걸로 날 범인으로 모는 거야? 아주버님은 내 가족인데 내가 왜 아주버님을 죽이겠어? 어머니, 이거 조작된 음성이라고요.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강세리의 거짓말에 황기찬과 노숙자가 속아 넘어가는 듯 하자 입술을 꽉 깨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쥐는 강재인인데요. 다음 날 회사로 출근한 강재인은 강세리가 황기만을 왜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둘 사이에 원한 관계가 없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강재인의 시야에 구겨진 종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평소에 쓰레기가 보이면 습관적으로 쓰레기를 주워서 휴지통에 버리던 강재인은 이날도 어김없이 구겨진 종이를 주워드는데요. 그런데 무심코 종이를 펼쳐본 강재인은 화들짝 놀라서 들고 있던 커피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황기찬과 황지호는 32개의 유전자를 단 하나도 공유하지 않아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강세리가 엄마에게 말했던 황기만이 알아서는 안 되는 사실을 알았다던 그 비밀이 바로 황지호의 출생 비밀이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 것이죠. 강재인은 손 안 대고 코를 풀 생각으로 곧장 유전자 검사 결과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발신번호 제한으로 황기찬에게 전송하는데요. 일에 몰두하고 있던 황기찬은 문자 내용을 보자마자 당연히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하지만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문자만 보고 강세리를 일방적으로 의심할 수는 없었어요. 조용히 유전자 검사를 해보고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후에 강세리를 쫓아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처리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온 황기찬은 곧장 지호의 방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는 환하게 웃는 지호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무거운 마음으로 베개 옆에 있는 머리카락 한 올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곧장 유전자 검사소로 달려가죠.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잊고 있었는데 자신에게 배달됐던 강세리의 웨딩 사진이 황기찬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니겠지. 아닐 거야. 날이 밝고 다음 날이 되자 늘 강세리와 함께 출근을 하던 황기찬은 들를 곳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곧장 유전자 검사소로 향하는데요. 제발 조작된 사진이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늘은 황기찬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본 유전자 검사 결과에는 0.001%라는 숫자가 분명하고 또렷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순간 분노가 폭발한 나머지 운전대를 주먹으로 내리찍는 황기찬. 강세리, 네가 감히 나 황기찬을 바보로 만들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강세리 때문에 은호가 죽은 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을 것만 같은데 알고 보니 지호마저 내 아들이 아니라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죠. 형을 죽인 사람도 강세리라는 걸 알게 되자 그는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황기찬은 강세리를 불러서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오붓하게 외식이나 할까? 단둘이 데이트한 지 오래됐잖아. 저승길이라는 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는 강세리. 나야 당연히 좋지. 황기찬은 조수석 쪽 에어백은 물론이거니와 혹여나 있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안전벨트까지 미리 고장냈어요.
단 1%의 확률도 용납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녀는 마음속으로 강세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강세리에게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조수석 쪽 안전벨트가 고장났어. 조심히 운전할 테니까 안심해. 하지만 상황은 황기찬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게 됩니다. 멀쩡했던 브레이크가 갑자기 말을 듣지 않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왜 이러지?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기찬 씨, 그게 무슨 소리야? 브레이크 밟은 거 맞아? 정지 신호임에도 정지를 하지 못한 황기찬의 차량은 맞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움직이던 거대한 덤프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맙니다. 황기찬의 차량은 덤프트럭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작았기 때문에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180도 회전하며 도로 위를 나뒹굴더니 순식간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지게 되죠. 운전벨트를 하지 않고 있던 강세리는 순간적인 충격에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버려서 그대로 직사하게 되고 황기찬은 가까스로 숨은 붙어 있었지만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 먼 발치에서 이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강재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기찬이가 중환자실에 있다고요? 황기만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거의 죽어가기 일보 직전이었던 노숙자는 황기찬의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상태로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기찬아, 너까지 이렇게 되면 어떡해. 어서 눈 좀 떠봐. 너 없으면 엄마는 못 산다고. 보호자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담당 의사가 노숙자를 보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황기찬 씨 보호자분 되시나요? 제가 기찬이 엄마입니다. 우리 기찬이 별일 없는 거죠? 그 말에 담당 의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쉽사리 대답을 하지 못하는데요. 일단 환자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척추 쪽의 신경이 손상돼서 하반신 쪽 신경이 끊어졌어요. 그 순간 노숙자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듯 입술을 덜덜 떨면서 되물었어요.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우리 기찬이가 하반신 마비라도 됐다는 말씀인가요? 담당 의사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는 걸로 대답을 대신하는데요. 노숙자로서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큰아들인 황기만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집안의 가장이나 다름없는 둘째 아들 황기찬까지 졸지에 하반신 마비가 되어버리다니. 제발 꿈이었으면 했죠. 노숙자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선고를 듣자마자 순간 다리가 풀려버린 나머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려서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침묵을 지키던 병실 문이 드르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놀랍게도 강재인이었어요. 노숙자는 강재인이 결코 좋은 의도로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지금 너 얼굴 볼 기분 아니니까 당장 돌아가라. 어서. 하지만 이미 강재인에게 노숙자는 그저 힘없고 나이 먹은 노인에 불과했죠. 듣자 하니 이 사람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뭐야? 이게 불난집에 부채질을 해도 유분수지. 당장 꺼지지 못해. 그 순간 강재인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노숙자를 엄청난 충격에 빠뜨리는데요. 당신 아들이 당한 사고, 과연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 그제서야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건지 두 눈이 동그래져서 강재인을 노려보는 노숙자인데요.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그럼 기찬이가 이렇게 된 게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거야? 그 말에 강재인은 작게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는 순간 이성을 잃어버린 나머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강재인의 멱살을 움켜잡고 소리쳤어요. 네 짓이야? 네가 내 아들 이렇게 만든 거냐고. 그러자 강재인이 강규철이 남긴 녹음을 재생시키더니 노숙자를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 황기찬이 우리 아빠를 돌아가시게 만들었어. 숨이 붙어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해.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아들이 강규철 회장을 죽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자 강재인에게 찍소리도 못하는 노숙자인데요. 그렇게 유유히 강재인이 병실을 나가자 황기찬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귀찮아. 정신이 드니? 눈물을 글썽이는 엄마 노숙자의 모습이 보이자 작게 한숨을 내쉬는 황기찬. 하지만 다리에 감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상해요. 다리에 감각이 없어요. 노숙자는 차마 아들에게 하반신이 마비됐다는 사실을 말할 수가 없어서 대답을 망설이고 눈물만 흘리는데요. 눈치가 빨랐던 황기찬은 노숙자의 반응을 보고 그제서야 자신의 하반신이 마비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머니 아니죠? 제발 아니라고 말 좀 해보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